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인 만큼 오늘 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발부가 되는 것은 심사 이후의 결정 사항이 될 텐데 일단은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맨이다, 핵심 인물이다 이런 보도가 워낙에 많았던지라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호영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이 조 장관 일가로부터 이제 사모펀드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받은 회사에 뭔가 이제 조 장관이 당시 이제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어떤 그런 부당한 그런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그다음에 조 장관의 가족들이 부당하게 그런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제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이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는 요 자본시장법 위반만 있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이제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회사 웰스 CNT로부터 이제 자금을 돌려받아서 이것을 현금화했다. 이것은 이제 특경법상 이제 횡령 배임죄가 될 수 있거든요. 즉 이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제 해외에 좀 도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 직후에 이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사건 관계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런 어떤 진술을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이제 조 장관 측에게 좀 유리하게끔 하게 어떤 진술을 이제 변경하게끔 했다라는 그런 의혹인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이제 증거인멸 교사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 오촌 조카 조 씨의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을 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 교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검찰의 소명이 일단은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증거인멸 그리고 도피 관련 내용이 핵심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연 언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의 소명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 그동안에 한 달여 가까이 일단 사실상 도피성, 물론 자진 귀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사안이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에 중요한 현안이 돼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제 귀국을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전화를 통해서 말을 맞추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면을 고려할 때는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그동안의 이 도피라든가 또는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상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구속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둘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제대로 어느 정도 소명을 했는가 이 부분을 아마 재판부가 중하게 볼 것 같은데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에는 아주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만일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다시 한번 최근에 두 사람의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는 상당한 제동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정 교수의 이런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좀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약간은 저는 영장이 발부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발부되는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주셨고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결론적으로는 조금 발부 가능성이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속 사유라는 게 결국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인데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어떤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 같은 부분을 보면은 이제 해외 도피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수사기관의 어떤 이제 연락을 받고 본인이 자진해서 귀국을 했다라는 점은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할 것이었으면 귀국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아마 다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실제로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그 실질적인 기준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되어서 재판 결과 이제 실형을 어떤 선고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를 많이 보거든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보는 게 실무 예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를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고 이게 참 내용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이름도 사실 저 역시도 많이 이제 좀 헷갈릴 정도고 펀드의 종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잡해서요. 하나씩 좀 쪼개서 저희가 보면 여기 등장한 이제 통화 녹취록이 어떤 결정적 키가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잡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교수님? 교수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 녹취록은 멜센시티 이 최 대표와 조카 두 분이 이제 필리핀에 있을 당시 조 씨가 필리핀에 있을 당시 같이 이제 국제전화를 통해서 한 얘기 상황이 녹취록으로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본다면 이런 상황들, 특히 이제 익성이라는 이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러다가 혹시 조국 장관이 낙마하는 것 아니냐. 당시 후보자였었죠. 통화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뭔가 서로 간의 흐름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또 이것이 결국은 조국 장관의 그동안 사실은 친인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투자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 녹취록에 나왔던 다양한 얘기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낙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 조카를 통한 조사에서 나타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녹취록에 가진 자료의 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충분한 조사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낸다면 이것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런 입증되는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해외에 있으면서 이 자기와 친인척 관계고 자기가 모든 돈을 투자받아서 전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려하면서 했던 그런 거기에 그친다면은 사실은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되기도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과연 이 두 투자사 대표 그리고 이 조카에 대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의 결과 그리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요. 그걸로 과연 뒷받침이 될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스모킹건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관련되는 방증 자료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전담 판사의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검찰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이 녹취록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모킹건으로까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조금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라는 것은 그 대화가 이루어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어차피 음성 파일이 나중에 제출이 되겠지만 이런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은 명확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것 자체가 그냥 곧바로 스모킹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다만 이제 이 그 블루코어 밸류업 이제 1호 펀드와 관련된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모펀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 사모펀드를 모집을 해서 굳이 투자를 왜 이렇게 작은 회사에 할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게 좀 의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작은 회사가 장래에 이제 크게 어떻게 이제 매출액이 급증할 것을 이미 알고서 내지는 매출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을
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예. 행사할 가능성을 가족들이 이미 알고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예. 결국은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맞다면은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 예.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카인 조 씨 위주로 짚어봤지만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의 처남도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검찰이 향후 어떤 점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검찰이 겨누고 있는 칼은 사실은 조카도 있고 많은 예. 관련자들이 있지만 핵심은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모펀드 관련 투자에 있어서 초기에 이제 자금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이 된다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되고요. 주식을 예.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맡겼던 그 돈의 운용 과정에 애초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그동안에 조국 장관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도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예. 이제 그러나 검찰은 다양한 옆에 이 방증 증거들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자문업체로부터 받았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운용에 개입했다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처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촌 조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될 것은 애초에 이 펀드에 조국 장관과 부인이 투자를 하게 됐던 그 당시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예. 그리고 실제로 관련돼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간에 나눈 그런 경영상에 관련된 비밀들이 서로 오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파괴될 것이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역시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 모든 법률을 총괄하는 법무장관과 함께 국정에서 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검찰로서는 조국 장관과 부인 정 교수를 겨냥하면서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관여했는지 그리고 투자된 금액의 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조금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를 해왔던 조사해왔던 모든 부분들과 이 조사 대상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결국엔 그 조국 장관 혹은 정경심 교수가 과연 이 펀드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했는지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구별해야 되는 거는 예. 조국 장관 내지 조국 장관의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건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예. 자체가 이제 문제되는 건 그거 아닌데. 이제 간접 투자니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 특정 회사의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보통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괜찮은 것이 예. 사모펀드 일반적인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운용사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예. 투자자들은 그러한 펀드가 어떤 곳에 투자되어서 운용되는지에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 일반적인 그런 사모펀드의 투자례에 맞게 만약에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예.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은 괜찮은 것인데 예. 지금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어떤 형식을 거쳤지만 실제로는 그 사모펀드가 특정 회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예. 그 특정 회사들이 투자를 받은 이후에 또 다른 회사와 뭐 합병을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펀드 자금의 운용에 이런 단순 투자자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을 개입을 했다라는 지금 의혹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조국 장관과 그 정경심 교수가 예. 실제로 그 블루코어 밸류 1호 펀드로부터 예. 투자받은 그 회사들의 어떤 그런 투자 과정을 예.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예.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떠한 피드백을 주었으며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 그런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사실 청와대 앞에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저희가 연결하고요. 이 내용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예, 청와대 앞 지금 보이고 공수대 있군요. 광장입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 삭발식을 앞두고 현재는 앉아 있는 모습이고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예. 한국당이 이미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투쟁을 한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예. 삭발 투쟁이라고 일단 골자를 저희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한국당에서는 박인숙 의원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를 하면서 삭발을 하는 일이 있었고 한국당에서는 이제 두 번째 삭발식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황교안 대표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당초 5시쯤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조금 전부터 이제 삭발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뭔가 표정이 굉장히 비장해 보이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인데요.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가 삭발 투쟁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김 교수께 저희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정치권의 이 삭발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 워낙에 방대하고 긴 역사라서 근데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정치사에? 저도 30여 년 기자 생활하고 예, 정치 예. 뭐 청와대 출입도 했지만 처음 보셨어요? 야당 대표가 삭발하는 것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당 대표들이 단식을 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예. 그동안에 있어서 삭발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더 이상 몰릴 때 갈 데 없는 상황에서 뭐 취하층의 여러 가지 상하는 극빈층의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몰리신 분들이 대개 이제 삭발이라는 수단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일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런 상황을 연출이 됐었는데 예. 제1야당 대표가 삭발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예. 모습을 보는 제 심정도 참담한데요. 예. 국회라는 곳 그리고 우리 정치를 만드는 곳은 마지막까지 협상하고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국민들 보시지 않는 곳에서 막후에서라도 다양한 논의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좀 답답합니다. 저는 1야당 대표는 사실상 영수회담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여러 정당 간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틀들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상이었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는 과거에 김대중 또 뭐 김영삼, 김종필 같은 큰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되게 야당 대표일 때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 단식은 결행하는 건 봤습니다. 단식은 뭐 워낙에 많이들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항상 영수회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해줘야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 대표의 가지는 정치적 무게감은 굉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오늘 지켜보는 이 상황 사실은 아직 나올 카드가 아니고 정말로 영수회담도 거절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혹시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인데 예.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는가. 예, 예. 황교안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예. 저는 정치권이 좀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야 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서로 부족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구나. 예. 여당의 양보도 나오고 야당의 양보도 나오면서 예. 왜냐하면 이미 정규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앞으로 교섭단체 대변설이라든가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갈 길이 멉니다. 예. 지금 우리 이 정치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 장애 집회 이루어지면서 예. 현재 16,000건 가까운 계류법안들이 있고요. 지금 저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참담하고 우리 한국 정치 현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삭발식 현장 화면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삭발식의 주된 모토도 이제 헌정 유린을 규탄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삭발식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임명권을 사용한 것이고 야당의 이런 입장들 다양한 반발에 대해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뭐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일단은
이 청와대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나 앞으로 야당의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유엔 총회라든가 지금 외교적인 상황들 많고요.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야 되는 상황도 많고 여러 가지 특히 뭐 북한의 도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으로 초당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국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빠르게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 속에서 이제 아마 강기정 수석을 파견했을 거고요. 강기정 수석이 정말 여야 합의를 이루자. 예. 그리고 그런 아마 그냥 양보할 수는 없지만 야당이 함께할 수 있는 카드를 또 마련해 보겠다라고 아마 적극적인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이미 저렇게 삭발이라는 이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하고 있고 이미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황교안 대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전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대결 전국.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카드가 너무 빨리 나왔다. 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정도의 그리고 사실은 삭발을 야당 대표가 말씀드렸지만 헌정사에 사실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예. 단식 뭐 2, 30일 하고 막 마지막에 실려나가는 장면까지 많이 보고 또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까지 과거 군사정부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참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강기정 수석도 말을 건넬 때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을 쉽게 건네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가 삭발까지 감행을 한다. 이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 건데 이런 와중에 또 장외투쟁은 계속해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어느 나라 정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쿠에서 만나고 미국에서 뭐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거칠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도 초청해서 같이 만나고요. 또 야당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미국은 거의 1700년도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는데요. 그동안 낙마한 사람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대신에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내는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도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고 특히 장외 집회로 나간다는 것은 그냥 국회는 국회에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무수한 국회 법안들 지금 이번 20대 국회가 이제 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이 27%에서 28%대 이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000건 가까운 계류 법안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보수적인 법이든 진보적인 법이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장애 집회로 일관이 되고 사실은 저는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전략부터 사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을 사실은 임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문회 전에 낙마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장관직을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장관 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회 내에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국회는 사실상 야당의 시간인데요. 예. 이렇게 장애 집회와 또 거리로 나가게 될 경우는 여당도 문제입니다.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저런 상황 되더라도 야당 의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여당도 노력해야 되고요. 예. 정당의 책임 중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상황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와대와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자유한국당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장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회 내에서 법안의 문제점, 국정 운영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 실정도 분명히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잠시만요. 네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삭발식을 마치고 이제 발언을 하는 상황인데요. 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 외면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청와대 민주주의를 앞에 분수광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제 집회와 시위들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식 이후에 메시지 전달까지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주제가 사실 가져온 게 많은데요. 김홍욱 교수께 질문을 저희가 많이 드려서 마지막 주제 하나만 짧게 짚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오래 기다리셔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 어깨 수술을 위해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뭐 제가 그 의료진한테 파악은 못해서 그런데 지금 뭐 어깨 수술을 이제 위해서 입원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2차례 했는데 이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청할 때는 이제 그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이제 뭐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각됐을 때 신청했었던 사연은 이제 오른쪽 어깨의 그런 통증이 대단히 심각해서 이제 어떤 형의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어쨌든 이런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찰청에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형의 집행을 하는 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형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기각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깨의 어떤 그런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료진의 어떤 진단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검찰 측에서 받아들여서 형 집행 정지는 기각했지만 외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이제 허가를 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진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상태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